스페이스X가 상장과 동시에 강한 상승을 보이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주 산업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죠. 해외 항공기에서는 이미 인터넷이 가능해졌고 한국도 한진그룹에서 스타링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변화의 의미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스페이스X를 지금 사야 할지 아니면 ETF로 분산해야 될지 우주 산업의 현 위치와 투자 전략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이스X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S1 자료를 봐야겠죠. 상장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까지 확인하면서 이 기업의 핵심 사업과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AI 우주산업 스타링크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스타링크죠.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체크해보면 스타링크가 71.4%로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에 가까운 산업이란 이야기죠. 스타링크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만큼 인터넷도 우리 삶의 기본 인프라가 됐습니다. 가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가면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스타링크는 이 불편함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에 위성을 띄워 지상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어디서든 연결되는 세상,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위성통신은 스페이스X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스타링크가 71%로 압도적인 1위이고 각국 정부가 운영하는 위성통신의 비중이 8% 수준에 그칩니다. 이 격차가 중요한 이유는 위성통신이 단순한 인터넷 사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전쟁이나 재난처럼 지상통신이 끊기는 순간 진짜 가치가 드러나죠.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는 군 지휘부와 전쟁 부대 연결을 하면서 드론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결국 스타링크는 편리함을 넘어서 안보와 인프라까지 연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 위성은 약 1만 개 정도 됩니다. 최종 목표는 4만 2천 개 정도 되는데요. 이 규모까지 도달하면 전 세계 모든 통신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로켓 한 번 발사에 위성이 25개 정도 실리고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을 활용해서 빠르게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죠. 이용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올해만 벌써 280만 개 증가했습니다. 속도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섭TV에서 자세히 비교를 해줬는데요. 5G보다는 느리지만 LTE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존 통신사를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겠지만 스타링크의 강점은 도심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있죠. 전 세계 83억 인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26억 명입니다. 아직 31%의 틈새 시장에 남아있는 셈이죠. 사막, 오지, 바다, 하늘 등 이용자 수 증가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투자자라면 성장성만큼 비용 구조도 봐야 합니다. 스타링크 위성 수명은 약 5년 정도 되고 지금까지 소모된 위성은 약 1,500개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472개에서 하반기에는 218개로 줄어들었는데요. 1세대 위성 폐기 이후에 내구성 개선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켓 발사를 보겠습니다. 스타링크가 매출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로켓 발사는 그 매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겠죠. 위성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싸게 올릴 수 있어야 우주 산업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경쟁력이 드러나는 우주 산업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로켓 발사 횟수를 보면 스페이스X가 8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을 상용화하면서 발사 비용과 속도에서 경쟁사를 크게 앞선 결과죠. 그런데 발사 매출 점유율을 보면 60%로 발사 횟수보다 좀 낮은데요. 이건 단순히 수익성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죠. 현재 스페이스X는 외부 고객사 발사 서비스로 매출을 극대화하기보다 스타링크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면서 자체 인프라 구축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로켓 발사는 매출 사업이면서 동시에 미래 통신망을 깔아가는 투자입니다. 스페이스X가 팔콘 9을 지상에 다시 착륙시킨 것은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그 로켓을 다시 발사하는 데 성공했죠. 이때부터 진짜 의미 있는 재사용 로켓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에 몸집을 더 키운 스타쉽까지 착륙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일명 젓가락 잡기로 불리는 장면입니다. 로켓이 커진다는 건 단순히 기술 가시가 아니죠. 한 번에 더 많은 화물량을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고 결국 발사 비용을 낮추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규모의 차이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팔콘 9의 높이는 70m 수준이었지만 스타쉽은 121m까지 커졌습니다. 탑재량도 약 7배 늘었고 발사 비용은 kg당 $100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한 번에 더 많은 물자를 더 싸게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탑재량이 늘어나면 위성 우주정거장, 달 탐사 같은 프로젝트도 빨라지게 됩니다. 결국 스타쉽은 우주 산업의 확장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우주 산업 중에서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달 착륙 시스템,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화성 수송과 정착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선 궤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 V3 위성을 위해 이미 개발했던 기술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직 상용화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스타링크와 로켓 발사에 이어 또 하나의 매출원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스페이스X의 세 번째 사업축은 AI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그록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가 포함됩니다. 겉으로 보면 우주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로켓과 위성 통신망 위에 AI 인프라가 얹혀지는 구조입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산업을 넘어 AI 생태계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성형 AI 챗봇 시장은 여전히 챗 GPT가 1위입니다. 그런데 점유율은 작년 말에 40% 후반이었는데 최근에는 30%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미나이가 27%까지 올라오면서 추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록입니다. 점유율은 13% 수준이지만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죠. 스페이스X의 AI 사업은 지금 당장 1위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켓, 스타링크,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연결되는 구조라서 단순히 챗봇을 넘어 독자적인 AI 생태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센터를 보겠습니다. 머스크는 멤피스에 콜로서스라는 대규모 AI 복합 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급 AI 슈퍼컴퓨터로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칩 약 55만 개가 투입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콜로서스 1인데요. 여기에는 22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전력 사용량도 엄청난데요. 최대 2GW 규모로 약 15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스페이스X는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해서 거대한 인프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금입니다. 스페이스X를 상장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엔트로픽에 콜로서스 1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12억 5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인데요. 직접 AI 서비스를 키우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현금 흐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이전에 이미 구글과 계약한 내용이 있죠. 두 회사의 임대료를 합하면 매달 21억 7천만 달러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60억 달러고 원화로 보면 40조 원에 가까운 규모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경쟁 구조입니다. 오픈 AI와 각을 세우고 있는 머스크가 엔트로픽과 손을 잡고 AI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죠.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처럼 AI 시장에서는 기술 경쟁만큼이나 자금과 동맹 구조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X의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각자 별도의 사업 같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로켓을 더 자주 발사할수록 위성망은 촘촘해지고 위성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센터는 지상이 아니라 우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까지 연결하면 기가 막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건 합병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지금이라도 스페이스X를 사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혹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지 하며 차트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지분은 42%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의결권 기준으로 보면 82%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지분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다면 나머지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구글, 초기 VC, 임직원 그리고 이번 공모주 투자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 시장에 풀린 물량은 공모주입니다. 그 규모가 바로 전체 지분의 4.9%에 해당이 되죠.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매매하고 있는 스페이스X 주식은 전체 주식의 4.9%에 불과한 물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나머지 물량은 언제 시장에 나올까입니다. 지금부터 락업 해제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량이 큰 만큼 락업 해제 일정도 잘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물량은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해제되는 규모가 20%인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20%의 기준은 전체 지분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공모주 물량
물량을 제외한 락업 대상 물량 기준입니다. 거기서 20%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럼에도 꽤 많은 물량이 빠지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잘 지켜봐야겠죠. 예상되는 실적 발표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됩니다. 이후에 일정에 따라서 7%씩 추가로 물량이 풀리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12월 9일에 적정 물량이 모두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매도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바로 매도하진 않겠죠. 하지만 언제부터 물량이 열리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론 머스크의 지분은 상장 후 366일이 지나야 락업이 해지가 되고, 따라서 머스크 지분은 2027년 6월부터 매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매도 시점을 봤다면 반대로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포인트도 봐야겠죠. 대표적인 이벤트가 나스닥 100 편입이 있습니다. 현재 QQQ와 QQQM의 자산 규모는 5,909억 달러인데요. 스페이스X 비중이 5%라고 가정해보면 약 295억 달러의 매수 수요가 발생됩니다. 유통 물량이 작아서 상한선 변수가 있지만 참고해보시고요. 공모주 시총이 2.5조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24%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예상 편입 시점은 7월 4일이고요. 다른 나스닥 100 ETF를 더하면 매수 자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지수 매수와 락업 매도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둘 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점이죠. 시작은 7월 4일 패시브 자금이 먼저 움직이고 8월에 실적 발표 때 락업 물량이 일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양쪽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페이스X의 차트를 보면 이틀 동안 굳건하게 잘 올랐죠. 공모가는 135달러였지만 150달러 위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192달러입니다. 단기 투자자부터 장기 투자자까지 모두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지정학 이슈가 해결되면서 주가에 순풍이 불었습니다. 당분간 이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댓글로 다른 우주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로켓넷과 에코스타는 첫날 하락했지만 다음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첫날은 진짜가 등장하자 대체 자금이 회수된 거고, 이건 급락했다기보다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보는 게 좋겠죠. 앞으로는 우주 테마가 함께 움직이겠지만 계속 소외되는 기업은 실적과 재물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주항공이 초기 산업이라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 어렵죠. 어떤 ETF에 투자해야 우주 테마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를 상장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ETF는 ROMB로 16.5%였고 그 다음은 XOVR이었습니다. 다만 구성 종목을 보면 순수 우주산업 ETF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우주기업보다 빅테크와 금융주가 함께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페이스X를 담고 있긴 하지만 우주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품입니다. 우주항공에 제대로 포커스 맞춘 ETF를 다시 선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우주산업 ETF로는 나사 UFO, ARKX, ROKT가 있고요. 여기에 방산과 항공까지 범위를 넓히면 ITA, PPA, XAR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데요. 지금의 수익률 차이는 스페이스X를 먼저 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차트를 보면 스페이스X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ROMB는 3.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UFO는 6.2% 하락했죠. 결국 시장은 스페이스X를 담고 있느냐에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FO가 얼마나 빨리 스페이스X를 편입하느냐에 따라서 두 ETF의 수익률 흐름도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나사 ETF를 보면 현재 스페이스X의 지분이 6.3%인데요. 앞으로 이 지분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체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탑10 기업의 수익률을 보면 수급이 살아있는 기업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플러스를 내고 있는 기업은 에코스타, 스페이스X, 비아셋입니다. 특히 비아셋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 수익률이 103%로 상승 모멘텀이 대단합니다. 최근 비아셋 상승 배경에는 미 우주공과의 위성통신 주계약이 있습니다. 우주산업 기업에게 정부 계약은 실적 가문 속 담비와 같은데요. 특히 군용위성 통신 수요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성장성 검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아셋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 안 좋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회사 내부자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CEO부터 회계 책임자까지 올해만 5번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특히 6월 초에 부사장과 이사의 매도량이 꽤 많았습니다. 약 27,000주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나니까 다른 기업들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부자 매도가 많은 기업, 우주산업 기업을 모두 다 찾아봤고요. 특히 나사 ETF에 속한 탑10 기업을 모두 봤습니다. 결과가 참 대단했는데요. 내부자 대량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크게 4곳이 있었습니다. 로켓넷, 비아셋, AST, 인투이티브 머신스인데요. 매도 주체도 다양하죠. 특히 로켓넷과 비아셋에서 많은 임원이 매도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매도했는지 보겠습니다. 로켓랩을 먼저 보면 스페이스X로 급등했던 최근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공시하고 매도한다고 하지만 스페이스X 상장될 걸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포맷이죠. 최고점에서 매도한 게 참 얄밉습니다. 시장가 COO는 세금용으로 매도했다고 코멘트를 달았지만 어쩜 이렇게 시기가 딱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0는 그들이 보기에도 지금은 비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도 여전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AST의 차트를 보면 임원의 매도 시기가 다음과 같은데요. 단가는 $90 안팎이고 고점에 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매도가 많은 것으로 보아 스페이스X의 영향이 곧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매도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상장했고 일부 우주기업 내부자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 테마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자 매도한다고 해서 우주산업 자체가 끝난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주가와 산업의 방향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일수록 실제 매출과 계약이 나오는 기업이 누구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젠슨항의 매도 기록을 보면 최소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AI가 시작하기 전부터 젠슨항도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도 주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매도해도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우주산업은 예전의 AI 혁신과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로망과 실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AI 산업 성장 곡선을 보면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자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가도 격하게 올라갔었죠. 그 뒤로 상업화 속도가 붙으면서 반대로 대중의 관심은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주가가 반대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업화 속도가 대중의 관심을 뛰어넘자 거대한 자금과 실적이 받쳐주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우주산업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태동기 때부터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해외 직투 말고 국내에서 절세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국내 상장된 우주항공 ETF는 뭐가 좋은지 보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X를 품은 ETF가 뭔지 보겠습니다. 우주테크 ETF 중에서는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가 26.4%를 담고 있습니다. 공모주가 안 돼서 속상했지만 액티브답게 빠르게 ETF에 편입시켰습니다. 우주항공 ETF에서는 코덱스가 스페이스X를 25% 담았는데요. 액티브도 아닌데 빠른 행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금요일 누가 담았는지를 본 거고요. 앞으로 나머지 ETF들도 담을 테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스페이스X를 품고 있는 ETF의 수익률을 보면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이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ETF와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ETF와 마찬가지로 다른 ETF들이 스페이스X를 채우기 전까지 수익률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에이스와 코덱스가 품고 있는 기업을 보면 구성이 좀 다르죠. 에이스는 현재 우주와 위성통신에 집중하고 있고 코덱스는 우주와 대형주를 담고 있습니다. 성향이 좀 다른데요.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상장 이후 두 개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에이스가 5.8%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액티브라서 그런지 대응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총 보수가 높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주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래가 밝다고 느껴져서 투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몰빵하면 안 되겠죠. 우주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혁신주는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부만 담아야 흔들림을 견디며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견딜 수 있는 비중으로 꾸준히 참여하는 겁니다.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미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 5% 정도 담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 10%도 담을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자산 배분이 우선이니까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앞으로 S&P 500과 나스닥 100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나스닥 100이 패스트 트랙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7월이면 나스닥 100에 스페이스X가 들어가는데 S&P 500은 1년 뒤에 편입이 됩니다. 이 차이가 둘의 수익률을 크게 갈라놓을 텐데요.
앞에서도 스페이스X가 들어있고 아니고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렸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추가로 오픈 AI랑 엔트로픽도 상장하게 되면 더 벌어질 수 있겠죠. 지수 투자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주항공은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AI가 3단계라면 양자컴은 2단계, 우주항공은 아직 1단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큰 수익은 보통 1단계에서 시작해서 3단계까지 버틴 사람에게 찾아오죠. 작은 비중으로 혁신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 반드시 오래 가져가야 됩니다. AI 성장 곡선을 빗대서 보면 지금 우주항공은 2016년 AI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앞으로 10년은 지나야 지금의 AI처럼 일상에 체감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엔비디아 10년 전에 살 걸 했던 것처럼 우주항공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승자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ETF로 분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스페이스X가 1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테슬라도 상장 이후에 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듯이 스페이스X도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큰 꿈은 좋지만 큰 비중은 오래 달릴 힘을 빼앗게 되죠. 조금 비우고 길게 가져가는 투자, 그게 미래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ISA 가입자는 900만 명을 넘어섰고 연금저축 적립금도 19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절세계좌를 활용한 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연금저축과 ISA 계좌 잘 활용하고 계시죠? 수페TV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도와 혜택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필요할 때 한눈에 정리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에이스에서 ISA부터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제공되면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꼭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투자를 오래 할수록 진짜 중요한 게 절세 혜택이죠. 파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든든하니까 미리 챙겨 놓자고요. 가이드북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